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계의 세부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PM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 모두 쓰이는 유동, 비유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이 기준입니다. 가령 유동자산이라 하면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양지점장님, 그러면 유동자산은 어떤 개정이 있나요?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당좌자산은 현금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금화되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로 구분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품,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것, 용역이 생산해 현실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등으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 재고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말씀 중에 그 반제품, 제공품 등이 있었는데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반제품은 제조 과정에 있는 중간 제품이나 부분품을 말합니다. 제품으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제조 과정으로 옮겨가기 전 대기 상태의 생산물로 중간 제품과 부분품은 그 자체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미완성품을 말합니다. 제공품과 반제품은 비슷하지만 반제품이 판매가 가능한 반면 제공품은 판매할 수 없는 미완성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나오나요?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으로 표기되고 주임종은 주주, 임원, 종업원을 말합니다.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뭔가요? 투자 주식 중에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됩니다. 지분법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투자 주식에 대하여 출자받은 회사의 경영 실적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합니다. 보통은 큰 상관은 없으나 연결 재무제표 의무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따질 때 업종별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 중에 특허권과 실용 신안권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뭔가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두 개의 차이는 존속 기간에 있습니다. 특허는 20년인데 반해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특허가 더 높게 측정되게 됩니다. 유동부채에 가수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수금이 있으면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건가요?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서 사지 출연을 하는 경우와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고 가수금 처리한 후 차후 대표가 가져가는 조세 탈루나 탈세의 안 좋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부채의 가수금을 자본의 납입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부채 비율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를 살리고자 넣은 대표님의 사재가 부채의 가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부채 비율이 악화됨으로써 대출이 더욱 막히는 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권 PM님, 혹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어떤 건가요? 만일 회사가 올해 7월 1일에 은행에서 3년 만기 대출을 1억 받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3년 후가 되는
2026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2023년, 2024년까지는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되지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회계 결산 시점에서는 만기가 6개월 후에 도달하므로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부채의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법인 입장에서는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좀 유리할까요? 만약 수익이 잘 나는 법인이라면 당연히 DC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의 장점은 연간 발생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불입하면 사업주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종결이 됩니다. 또한 납입액 전액이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에 반해 DB형은 초기 가입 금액의 부담이 DC형에 비해 덜하지만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은 예전 누진세와 유사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초기 현금 부담으로 DB형을 가입한 기업이라면 향후에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DC형으로 전환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지점장님, 상법에는 법정 준비금이 있잖아요. 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에는 이익준비금만 나와요. 자본준비금은 뭐 따로 없는 건가요? 자본준비금은 영업상 이익 이외에 자본거래에 따른 특수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본 계정 중에 자본거래에 따라 법인이 수익을 보면 자본잉여금, 법인이 손해를 보면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며 자본잉여금 내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상법의 자본준비금과 회계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가장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한 식대, 주대, 선물대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 원에 매출액 100억까지는 0.3%, 500억까지는 0.2%, 500억 초과는 0.03%를 추가합니다. 특히 접대비를 많이 쓰는 기업은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술이나 골프 등으로 접대했다고 하면 최근 트렌드는 접대할 대상의 가족 수를 감안하여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에서 주최하는 예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을 전달하는 식으로 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접대비는 책, 오디오, 예술 행사, 스포츠 관람, 축제 입장권, 100만 원 이하 미술품, 전시회 관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품권 구입도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상품권은 재화가 아닌 유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지만 접대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구입은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차량 유지비 한도가 늘었다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에서 기존의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면 1,00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해 주던 것을 1,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차량 운행 일지를 정확히 작성하면 그 이상의 금액도 비용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외제차를 1억 원 주고 사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800만 원으로 한도를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 5년을 감안하면 총 4천만 원까지 비용 처리하고 그 이유는 차량 매각 시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판관비 내의 차량 유지비를 통해 실제로는 그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한도가 남으면 감가상각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비용을 계속적으로 해당 계정으로 감가상각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 회계의 세부 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려운 개정이 많아서 이제 법인 대표님들도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셔서 우리 회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